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면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아프면 집에서 모셔야지, 요양원은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가족을, 배우자를, 부모님을 내 손으로 끝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자 도리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마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아주 무겁고도 차가운 단어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요양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뒤엉켜 그 단어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은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 후 새해째 매일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72살 남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요양원에 아내를 맡기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청취자 사연. 정혜원 DJ님께. 그리고 이 밤 병원 침대와 요양원 침대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보며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인천에 사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한 줄로 적으라면 이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내 옆에 있고 싶었지만 결국 요양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져버린 남편. 어떤 선택은 그것을 내리기 전보다 내린 후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그 선택이 과연 정답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어떤 죄책감 덩어리가 있습니다. 제 안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저를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 박영희 씨는 올해로 70입니다. 24살 파릇한 새싹 같던 시절에 만나 결혼해서 제 옆에서 무려 46해를 살았습니다. 강산이 4번 넘게 바뀌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고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아이고, 성호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아내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담을 던져도 크게 웃는 법이 없었죠. 대신 아내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밥맛이 늘 일정했고 집안이 어수선한 법이 없었습니다. 늘 밥상에는 제철 나물이 올라왔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평생 버스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퇴근 후 손에 새카만 기름때를 묻혀 들어가도 아내는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닦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툭 던지듯 말하곤 했죠. 손이나 씻어. 밥은 기름 묻은 손으론 못 먹는 거야. 그러면서도 밥상에는 국, 김치, 제철 나물, 생선이 빠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아내는 늘 묵묵히 채워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술에 취해 들어와 세상 모르고 헛소리를 할 때도 아내는 다음 날 아침 시원한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철들 거냐. 그 말 속에는 애정 어린 잔소리도 깊은 사랑도 어쩌면 지쳐버린 체념도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제 삶의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내가 64이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겪는 깜빡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 휴대폰 못 봤어? 거실 테이블 위에 있잖아. 아까 거기 뒀는데? 없는데?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알고 보면 본인이 들고 안방에 가서 놔두고 온 겁니다. 본인이 잠시 잊고 전혀 엉뚱한 곳에 두고는 마치 누가 훔쳐간 것처럼 저에게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나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웃고 넘겼습니다. 당신이 늙었네? 늙었어. 에이, 당신은 안 늙었냐? 어제 내 안경 못 찾아서 난리친 사람은 누구였는데? 웃음 뒤에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불안감이 아주 작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웃어넘기기 힘든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서 제 가슴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유독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 보니 집 안이 이상하게 후끈하게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를 세게 틀었나 싶었는데 어디선가 쾌쾌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허둥지둥 뛰어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에 까맣게 탄 냄비가 자욱한 연기를 내고 있었고 그 옆에 아내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말이죠. 야, 영희야. 이게 뭐야? 큰일 날 뻔했잖아. 제가 고함을 치자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제 얼굴을 인식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 나 물 올려놓은 것도 깜빡했네. 아내의 얼굴에는 극심한 당황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나 혹시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 억지로 웃어 넘겼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에이, 왜 쓸데없는 소리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도 요즘 깜빡깜빡한다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단어 하나가 지독한 악몽처럼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 아내가 치매라니. 병원에 가자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정신건 강의학과 대기실에서 우리 나이 또래 부부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검사를 기다리는 걸까?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의사는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분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몸 안 어딘가에서 큰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의사의 다음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메마른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나아지는 건 없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건물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걸었던 익숙한 거리였지만 모든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고 아내가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십 년의 시간들, 언제나 옆에서 길을 알려주고 목적지를 일러주던 아내였습니다. 이제는 그 옆자리에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하는 건가? 아니, 그 옆자리가 아니라 제가 운전대를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하는 건가? 내가 이 사람의 삶의 운전대를 어디까지 대신 잡아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초기에는 약을 먹고 산책을 늘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색칠놀이와 퍼즐을 함께 했습니다. 그림책을 앞에 두고 서로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이 아내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색연필을 정리하다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뭐가?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걸로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도 다 보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아내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하나, 둘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과 국만은 꼭 차려놓으려 애썼습니다. 국그릇을 놓다가 손이 떨려 국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지만 아내는 닦아냈고 다시 제 앞에 놓곤 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아내로서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서 목이 메어 밥 한 술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중기 증상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내의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 앞 슈퍼에 다녀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녁 찬거리를 사러 나간 아내가 2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을 붙들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시죠? 아내분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지구대에 계십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고 떨어지는 젓가락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구대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의자에 앉아 작게 몸을 웅크린 채 경찰관들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이 동네 사람 맞지?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후벼 파던지 평생을 살던 동네를 자신의 집이라 말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여보, 여기는 우리 동네지. 나는 누구야? 제가 물으니 아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성호, 당신이지. 그래도 제 이름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이마저도 잊어버릴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딸과 아들은 각각
자기 가정이 있는 40대입니다. 늦은 밤 달려온 아이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상태가 어떠세요? 딸이 묻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둘 자세히 말했습니다. 가스 불 켜놓고 잊어버린 일, 집 앞에서 길 잃은 일, 밤에 잠결에 옷장 문을 열고 여기가 화장실지? 라고 묻던 일, 이불에 실수를 하는 날도 잦아지고 있다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가 아내를 고자질하는 것 같아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듣다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의 불안감과 죄책감이 분노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엄만 집에서 모셔야지. 평생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딸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서둘러 말렸습니다. 아빠 마음 알지? 우리도 다 알아. 근데 아빠 혼자 이거 다 감당하다가 아빠 먼저 쓰러지시면 그때는 어떡해요? 나 쓰러지면 그때 생각해.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아내 옆에 있을 거야. 입에서는 그렇게 거친 말이 나갔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사실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버티기엔 너무나도 멀고 힘든 길이구나.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구나.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시도 아내 옆을 떠나지 않으려 했지만 잠깐의 빈틈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30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영희야. 부엌 안방 화장실 어디에도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후다닥 달려가 보니 아내가 베란다 난간 바깥쪽을 손으로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빨리 이리 와. 제가 필사적으로 달려가 아내를 끌어당겨 안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빨래 말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맞는 데가 아니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힘없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아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 이젠 이 집도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대로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끔찍한 현실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제 입술 사이로 힘겹게 새어나온 그 말을 듣고 아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다른 데 가서
지내볼까? 저는 차마 요양원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는 제게 아내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말 그거 아니야? 뭐? 나 요양원 보냈자는 거지? 그 말이 너무나 똑바로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서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보다 더 또렷하네. 아내는 메마른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스스로를 체념하는 듯한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병인지 알아? 사람들 말하는 것도 들었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도 다 알아들었어. 다만 내 머리가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뿐이지.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는 건 나는 더 싫어. 나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 그렇게 죄인처럼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 번만 말해줘. 아내의 단단한 말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입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뱉어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요양원에 가는 게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조금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믿어보고 싶어. 제 말에 아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없이 그 눈물을 흘리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 순간 울컥하고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요양원을 정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치 죄수복을 고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시설들을 방문 상담하고 둘러보는데 어둠침침한 복도, 여기저기 누워있는 어르신들, 복도에 길게 늘어선 휠체어, 벽에 붙어있는 인식 프로그램 시간표들이 저를 마구 압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다 이렇게들 하십니다. 집에서 돌보다가 돌보는 분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말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내 아내가 아니잖아. 내 아내는 저렇게 침대에 누워만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상의 끝에 집과 가깝고 면회가 자유로운 한 요양원을 겨우 선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덜 미안하기 위해 최대한 좋은 곳을 고르려 했습니다. 입소하는 날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치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내복, 셔츠, 가디건, 바지, 양말. 딸이 정성껏 엄마의 머리를 예쁘게 말려주고 얇게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아내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예쁘다. 딸의 말에 아내는 거울을 보며 작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출근길 같은 기분이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짐을 풀고 담당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꾸만 아내의 옆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복도 좀 돌다 올게. 간호사님,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저는 괜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얼굴 표정이 마치 나를 어디다 버리고 가는 사람 같아. 아내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 표정으로 가지 말아줘. 그러면 내가 진짜 버려지는 것 같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아보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아내는 말없이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 보는 거야. 당신은 매일 오지 말고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만 오고, 대신 올 때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뭘 했는지 나한테 말해줘.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게. 그 말이 어찌나 단단하고도 슬프게 들리던지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은 아내가 요양원에 가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신발장엔 아내가 신던 분홍색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부엌에는 아내가 늘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고, 냉장고 문에는 아내가 적어놓은 메모가 아직도 고스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콩나물 사오기, 세탁기 청소하기, 당신 혈압약 잊지 말고 챙겨 먹이기.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집은 아직도 아내가 사는 집인데 그 사람만 여기 없는 거구나. 그 밤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저는 거실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다가 한두 시간마다 불안한 마음에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옆자리에 비어있는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아내를 맡긴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흐르더군요. 처음 6개월은 거의 매일 면회를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요양원 면회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인지 프로그램 있는 날이네.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시간 있겠지? 아내는 처음엔 제가 올 때마다 환한 얼굴로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당신 오늘은 뭐 먹었어? 점심은 먹고 왔어? 어제는 잠 잘 잤어? 밤에 춥지는 않았고? 딸내미는 잘 지내지? 손주는 이제 학교 들어갔나? 질문은 늘 비슷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온전히 알아보고 사랑을 담아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안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득해지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멀리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어떤 쓸쓸함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레 부르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경계심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오셨어요.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사는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안에서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 이제 이 사람에게 나는 남편이 아니라 어르신 아들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서둘러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성호. 당신 남편 김성호.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내가 조금 더 눈을 찌푸려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를 대하듯 저를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갑자기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극심한 안도감과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늘 나는 남편으로 인정받는 날이구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거구나. 동시에 언젠가는 그마저도 잊혀질 날이 오겠지. 아내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날이 오겠지.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점점 더 이야기 중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당신, 우리의 이름이 뭐였지? 아들, 딸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말해주면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잠깐 까먹었네. 그 말을 할 때 아내는 늘 어색하고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있는 깊은 공포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기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서서히 사라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그 공포가 오롯이 아내의 몫이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면회를 다녀오는 길에는 늘 비슷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제 안의 깊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버텨볼 걸 그랬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조금만 더 견뎌볼 걸 그랬나? 혹시 집에서 조금 더 같이 있어줬다면 지금보다 덜 나빠졌을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차가운 현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집에서 계속 모시다가 내가 먼저 쓰러졌다면 그땐 우리 둘 다 어디로 갔을까? 아내도 나도 이 끔찍한 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텐데 그 두 생각이 서로 싸우는 사이 하루가 또 할 일 없이 저물어 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제 마음을 다른 각도로 보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중입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저에게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희가 보는 보호자분들은 다들 아버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선택은 버리는 게 아니라 돌봄을 나누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이 다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집에 돌아와 몇 번이나 되뇌어 봤습니다. 원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걸까? 내 한계를 인정한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그러면서도 아직은 이 말까진 차마 제 스스로에게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선택이 잘한 거였어. 대신 이렇게만 스스로에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선택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구나. 그 상황에서는 그게 나름의 최선이었구나. 정혜원 DJ님, 저는 요즘 요양원에 갈 때마다 아내 손을 잡고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날은 아내가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고맙다. 아내가 그 말을 들을 때면 물어봅니다. 물론 매번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뭐가 고마운데? 그 질문이 나오면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고 말합니다. 나를 여전히 남편이라고 불러줘서. 어떤 날은 그 말이 아내의 마음속에 통하고 아내는 제 이름을 또렷이 불러줍니다. 어떤 날은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누구 라고만 합니다. 어떤 날은 저를 낯선 사람 보듯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여기에 있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당신 옆에 머물렀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요양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문을 두드려야 했던 분들이 있다면 감히 이 말을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건 사랑이 아니라 혼자 다 하겠다는 무리한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선택 앞에 놓이게 되겠지요. 아마 머지않은 미래일 겁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의 치매나 노쇠한 몸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요양원 입소를 말해준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 너희가 많이 고민했겠구나. 애썼다. 그러면 우리 함께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나눴을지 이야기해보자. 그때까지 저는 요양원 가는 버스 안에서 아내에게 들려줄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모아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벚꽃이 피었더라.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연분홍색으로. 오늘은 마트에서 당신 좋아하는 귤이 세일하더라. 아주 달고 맛있는 걸로 사왔어.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로라도 이 사람의 하루에 내가 조금은 머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다독여 봅니다. 이것이 저희 황혼 속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요양원 앞 벤치에서 아직도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72살 남편 김성호 드림 클로징 멘트. 네, 청취자 김성호님의 사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사연을 듣는 내내 제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님을, 배우자를 요양원에 모시는 일은 정말 버리는 일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일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세상 어디에도 한 줄로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정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겠죠. 다만 분명한 건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간 속에는 수십 번의
미안함과 수백 번의 망설임과 수천 번의 자책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다. 난 끝까지 부모님을, 배우자를 집에서 모실 거야. 혹은 요즘 세상에 다들 요양원 가는 거지. 뭐 어때? 그게 당연한 일인데?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집이냐 요양원이냐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나의 배우자로, 나의 부모님으로 기억해주고 존중해주는가 하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사랑하는 이를 돌보느라 간병으로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도 보듬어줄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의 요양원 입소를 놓고 밤잠 설치며 고민 중인 자녀분이나 배우자가 계시다면 언젠가 이 질문을 꼭 한번 서로에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하룻밤에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장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더 단단한 황혼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